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칼보다도 말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말의 힘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쌀밥을 가지고 말에 힘이 있는지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말의 힘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인데, 자, 우선 쌀밥을 해가지고 이 유리병에 담습니다. 아주 여러 개를 담습니다. 자, 그래서 그 MBC 아나운서들에게 2개씩을 나누어 주는데, 이제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즉, 하나는 좋은 말을 쓰고, 하나는 나쁜 말을 써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MBC의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 병을 들고 시간 나는 대로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4주간. 그렇죠.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는 표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말, 그 인상을 써서 사랑해 이런 말 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싫어, 꺼져, 짜증나. 여러분 꺼져, 짜증나 이 어문 자체가 거세지요. 막 거세고 거센 소리, 된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음할 때는 그렇죠. 인상도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억양과 얼굴 표정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4주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역시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헤드폰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만 틀어주고 또 하나는 짜증나, 끄져, 나쁜 말만 틀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4주간 이런 어떤 시험이 계속된 겁니다. 자, 4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어쨌든 이 실험의 목적은 쌀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기 위한 게 이제 실험의 목적입니다. 4주 후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고맙습니다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제 곰팡이가 4주가 되니까 곰팡이가 슬었는데 하얀 곰팡이가 슬고 여기에는 약간 검은색의 곰팡이가 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흰색, 검은색의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기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자, 그렇죠. 녹음기도 보면 요거는 하얀 곰팡이가 슬었는데 이거는 검은 곰팡이가 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감정이 없고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런 쌀밥조차도 하얗게 되고 검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감정 있는 사람의 어떤 마음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하얗게 되고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시커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MBC에서 이렇게 실제로 4주간 걸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단어 카드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단어 카드를 줍니다. 이제 이쪽에는 보면 왼쪽에는 뭐 늙은, 따분한, 노후, 은퇴, 뭐 이런 좀 뭐 뜨개질도 나오고 뭐 황혼도 나오고 조금 쓸쓸한 이런 좀 늙음과 관련된 이런 단어 카드들이고 오른쪽에는 뭐 스피드, 뭐 열정적이다, 뭐 신입사원, 승진, 스포츠 이런 뭔가 좀 젊음과 관련된 단어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카드를 주고 이제 그 실험에 이제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 이 단어 카드를 이용을 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정해진 시간 내에 누구가 더 많이 만드는가?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MBC 사옥으로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줄을 그어놨죠, 이렇게. 근데 이 진짜 실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올 때와 갈 때의 걸음의 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 목적이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는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실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실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걸음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실험 목적은 이제 숨긴 채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런 어떤 그 늙음과 관련된 단어들, 젊음과 관련된 이 단어들에 노출돼 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참가자는 실험 전에 어떤 그 올 때는 26초가 걸렸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31초가 걸렸죠. 표정도 보면, 얼굴 표정도 보면 뭔가 굉장히 피곤한 듯한 이런 어떤 얼굴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자, 이 좀 늙음, 노인과 관련된 단어에 한 5분 정도 노출된 사람들은 들어올 때는 24초 걸렸는데 나갈 때는 27초가 걸리더라는 거죠. 2분 2초 이상 걸음 속도가 느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젊음과 관련된 단어를 본 아주 열정적이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평균을 내보니까 들어올 때는 26초고 나갈 때는 23초라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그 어떤 단어가 어떤 그 좀 늙음 내지는 젊음 이런 어떤 그 단어가 사람의 뇌를 자극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그 사고가 행동을 지배한다는 이런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컨대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공부가 조금 덜 됐어. 그래서 야, 내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이 뭐 시험 잘 치겠나? 이런 생각하면 진짜 시험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뭐 이 문제 내가 모르면 누구 알겠어? 나는 잘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진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각에 언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자, 말의 힘 대화인데, 자, 이 네 사람은 이제 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이제 학부모인데 어떤 학부모 이제 모임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는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세 사람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 주제가 뭐냐 하면, 자, 이제 이 사람이, 요 사람이 이제 뭐 요리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해주고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 주제는 뭐 당신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요리를 해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와 관계 있으니까 아주 뭐 신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아주 뭐 신납니다, 이 장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주제는 요 이제 세 사람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제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 주제, 유학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뭐 아이빌리그가 어떻고, 뭐 하버드 대학이 어떻고, 예일대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SAT 어떻고, 뭐 토플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GPA가 어떻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실험 이 사람이 완전히 왕따 되는 거죠. 언어에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을 완전히 어떤 그 상처받은 그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대화에 자기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엄청난 어떤 그 부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관심 있는 이런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활기가 차서 이렇게 그 엔돌핀이 막 도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 자기가 잘 아는 쪽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이 잘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어의 어떤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의학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요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부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뭐 펄스도 나오고, 스킨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의사가 심상성 좌창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눈이 그냥 심상성 좌창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죽을 병이 아닌가? 그렇게 말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심상성 좌창이라 이 말은, 심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심상찮다 할 때 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상 이 말이 이제 보통이다 이 말이고, 보통성 그다음에 좌창이라고 하는 거는 여드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드름을 한자로 옮겨서 좌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드름이다 이러면 여드름 뭐 사춘기에 누구나 나지요. 근데 심상성 좌창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영어를 쓰고 하면 얘 그냥 놀라는 거죠. 그럼 왜 의사가 이런 그 환자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말을 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글 창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하고 이제 반포를 하려고 하자 그 어떤 사대부들 뭐 최만리나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어떤 사대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사대부와 일반 서민을 나누는 기준이 되게 그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은 한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글자가 없더라도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글자 생활을 서민들도 글자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사라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보면 뭐 우리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나 어떤 그 법조인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의학 용어를 자국어로 바꾸어 쓰는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로다 제로. 중국은 거의 거의 이제 그 한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어떤 거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긍정적인 말이 있죠. 뭐 칭찬, 행복, 사랑, 뭐 솜사탕, 희망 이런 어떤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뭐 범죄자, 사기꾼, 뭐 재수 없어, 꼴통, 뭐 꼴값 하네, 뭐 이런 나쁜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억력은 부정적인 단어를 들었을 때 훨씬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 기억하기 싫음도 부정적인 단어를 기억하는 게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칭찬을 들었을 때도 좀 오래 기억이 되지만은, 그러나 특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은 그 나라 말에는 그 나라 민족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개인이 쓰는 말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막 욕을 합니다. 거친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심성이 굉장히 거칠 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범위를 넓히면 개인의 말에 개인의 어떤 그 심성이 반영되어 있듯이 그 나라 말에는 그 나라 결의 의식이나 민족 의리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 나라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공동체를 우리는 결의, 동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영어로는 my school, my mo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y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한국어로 바꾸면 내 학교,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엄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어는 내 중심이라는 거죠. 영어는 내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고 한국어는 우리 중심, 공동체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공동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사고방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보면 영어의 I라고 하는 이거는 문장의 첫머리에 나올 때만 대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나오더라도 대문자로 쓰죠.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옷 입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풀어보면 먹는 게 먼저 나오죠. 먹는 게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옷을 입는다는 거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남과 더불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옷을 입다와 관련된 단어는 굉장히 우리말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제 밖에 나가는 거고 밖에 누구와 만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고 뭘 두르고 뭘 걸치고 안경을 끼고 모자를 쓰고 양말을 신고 그런 모자도 쓰고 하여튼 그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벗는 거는 다 벗다죠. 왜냐하면 남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내 혼자 있을 때 이제 벗는 거니까 양말도 벗고 장갑도 벗고 모자도 벗고 옷도 벗고 목도리도 벗고 다 이제 벗고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그 말은 우리 민족 의식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의 입장으로 보면 일본 제국주의죠.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 이 조선을 36년간만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접근 방법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거 보면 일제가 박은 속리산의 철주 쇠말뚝이죠. 쇠말뚝을 광복절에 1993년인데 이제 이 광복절에 철거해서 우리 민족의 맥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게 이제 오래된 신문이라서 이제 새로 쓰기를 했죠. 일본인들이 한국의 맥을 끊기 위해 그 한국의 어떤 그 명산에 예컨대 속리산 그다음에 무악산 등등의 어떤 그 산에 수개 사람으로 치면은 정수리부터 해갖고 막 한 8개, 10개씩의 어떤 그 철주 쇠말뚝을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이런 쇠말뚝을 갖다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냐 하면 이게 풍수죠, 풍수. 이런 풍수를 한자로 쓰면 바람 풍자에 물수자를 씁니다. 풍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이 풍수 사상의 이제 기본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상처를 내면 인간의 상처가 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산이 하나 명산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사는 마을에서는 10년마다 한 명씩 인재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 산의 전기를 받고서 우리 마을에 인재가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산 꼭대기에 팔뚝에 명추에 쇠말뚝을 막 갖다 박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이제 그 혈이 그 맥이 끊겨서 우리 마을에 인재가 이제 안 나온다. 그래 되면 진짜 인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생각, 이런 어떤 그 풍수 사상을 바탕으로 일제가 이렇게 쇠말뚝을 갖다 박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일부 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의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은 게 아니라 뭐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 뭐 일제가 박은 게 아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자, 요거는 이제 1993년 8월 3일자 어떤 신문에 나온 이제 기사를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말뚝을 다 1990년대,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다 뽑았다는 거죠. 그 뽑은 쇠말뚝을 독립기념관에 보관하고 뭐 그럽니다. 이것도 100군데 정상에서 쇠말뚝을 뽑아서 산신제를 지내고, 뭐 그다음에 일제가 정수리에 세운 한국인 저주, 철주를 뽑아냈다, 이런 등등의 이제 기사가 같이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쇠말뚝을 박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경복궁인데, 이제 경복궁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 초에 창건을 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고종 때 다시 이제 중건을 하지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이 철거되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복원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거의 됐습니다. 자, 이 경복궁의 원래 모습이죠. 원래 모습인데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고 이게 흥례문입니다. 흥례문, 건정문, 이게 건정전이죠. 이게 이제 경복궁의 이제 본궁입니다. 이게 임금 집무실이죠.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북악산이고, 뭐 여기가 경회루고,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경복궁이 훼손되는데 하나도 없죠, 이게. 이 보면 뭐 광화문도 없고, 여기 뭐 흥례문도 없고, 요 기껏해야 건정문하고 건정전이 있고 경회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궁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나무들, 그 건축 자재가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본으로 갖고 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원래 경복궁의 모습인데, 이 건물들 뭐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흥례문이 있던 이 자리에 엄청난 규모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여기에 이제 광화문이 있던 자리인데 광화문도 헐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총독부 정문을 만들고,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딱 봐도 엄청난 규모죠. 10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 동원된 인부도 뭐 조선인 인부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재료도 엄청난 거를 쓰고 해서 진짜 엄청난 규모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이제 그 건정전이 보이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어서 사실 이 조선 총독부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이 그 총독부 건물 지하에 가면 고문실도 있고 그래요. 엄청나게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던, 즉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지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근데 이제 건물 자체만 보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은 건축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해방 후에 우리는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중앙청으로 사용하죠. 이 중앙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청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중앙청에서 뭐 그 대통령 취임식도 3공하고까지 대통령 취임식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6.25 때 이제 서울을 수복했을 때 국기도 이게 달고 태극기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서 이것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만듭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근데 여러분들 그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 하면 5,000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유산 중에 가장 좋은 것만 여기에다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지었던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우리는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만을 보관하는 곳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일본의 관광객도 일본의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관광객이 엄청나게 관광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헐어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있자 뭐 일본의 관광객들이 더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 수학여행단은 이제 여기 와서 뭐 배우고 가겠습니까? 아, 한국의 문화유산 우수하구나 이거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과거에 화려했던 자기네들의 영광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 그런 생각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헐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광복 50주년 1995년 광복절날 요 어떤 첨탑 이 부분을 자릅니다.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의 어떤 상징물입니다. 이거를 땡깡 자릅니다. 잘랐죠. 이게 1995년입니다. 광복 50주년 잘라가지고 어디로 갖다 놓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 높은 데 올려놓는 게 아니고 땅을 좀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풍수와 관계 있죠. 일본 니들 땅 밑으로 꺼져라 뭐 이런 의미하고도 무관치 않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는 거죠. 폭파하니까 뒤에 건정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시원하게 폭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파된 이 자리에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 광화문이죠. 광화문 이쪽이 이제 그 광화문 광장이죠. 세종로고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던 이곳이 이제 흥녀문, 원래 흥녀문. 요게 이제 건정문이고 건정전이고 이렇게 복원 공사를 그때부터 이제 1995년, 96년 철거한 이후로부터 조금씩 해서 거의 뭐 이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완공이 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옛날 모습대로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광화문. 하여튼 뭐 광화문이고 흥례문이죠. 흥례문. 이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무슨 촛불 뭐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모일 수 없는데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만 있었습니다. 이게 세종로죠. 그래서 세종로에 세종대왕 동상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이제 세종대왕 동상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고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죠. 세종대왕은 책을 들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광화문 광장이고 이게 광화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요게 아까 이제 경복궁 요 건정전입니다. 여기 이제 광화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이게 옛날에 경성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여기에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약간 빼딱하게 짓습니다. 이렇게 약간 빼딱하게. 왜냐하면
이쪽 남산에, 여기 이제 남산에 이쪽으로 가면 남산이 있는데, 남산에 뭐 일본 뭐 신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일본 그 신궁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뺐다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그 일본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위에서 보면 날일자로 돼 있다. 날일자, 날일자. 일본 할 때 그 날일자로 돼 있고, 요 이제 그 경성부 건물, 이게 서울시청인데 옛날에 경성부 건물은 위에서 보면 근본본 본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이제 북악산의 산세가 큰대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북을 축을 해가지고 대일본 이런 것을 연상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울의 4대 궁 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덕수궁, 서울시청 옆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경궁이 궁궐인데 일제시대 때 이걸 창경원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들었죠. 진짜 동물원을 만들고 싶으면 옆에 다른 공간에 동물원을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임금이 있는 이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풍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어떤 그 조선의 임금이 있는 조선의 임금은 그 어떤 그 코끼리나 뭐 호랑이나 이런 동물과 같다. 이런 어떤 그 풍수적 차원에 접근해서 동물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옛날 모습대로 다 이렇게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묘가 있죠, 종묘. 그리고 이 종묘는 역대 임금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 물이 굉장히 그 중요하죠, 물. 근데 이 수맥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수맥이. 이 수맥을 끊기 위해서 일본이 여기에 길을 낸 거죠, 길을 냈는데, 이 길이 지금 율곡로입니다, 율곡로. 율곡 선생은 뭐 거의 기분 좋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선어 말살 정책을 취하지요. 자, 여러분들 그 남한과 북한이 같은 결이다, 같은 동포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언어입니다, 언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가 없어지면 그 민족도 없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 청나라가 원래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죠. 근데 지금 만주어가 없어지고 한어를 쓰죠, 한어. 중국어 하면 만주어가 아니라 한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주족 없어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언어의 흥망과 그 나라의 흥망은 그 궤도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떤 그 그러니까 조선의 정신을 완전히 없애려면 조선어를 못 쓰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쓰려고 했는데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 자, 이 보통 학생에게 일주일에 10시간 수업하는 A 과목을 선택할래, 일주일에 5시간 하는 B 과목을 선택할래 하면 일주일에 10시간 수업하는 A 과목이 더 중요하니까 당연하게 A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험생입니다. 그러면 입학시험에 포함된 A 과목을 선택할래, 입학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B 과목을 선택할래 하면 당연하게 A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에 자, 법률행정교육기관 및 각종 문서에 사용하는 A 언어를 사용할래, 일상생활에서만 사용하는 B 언어를 사용할래 하면 당연하게 A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A 언어는 일본어고 B 언어는 조선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30년대가 되면 창씨 개명 들어봤죠. 이름조차도 일본어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1906년에 이제 일제통감부가 발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어린이에게 일문교과서, 자,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아이의 뇌수를 뚫고, 뇌수는 뇌주 아이의 뇌를 뚫고 일본의 혼을 주사하고자 합니다. 이야,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면
일본의 혼을 조선의 어린이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다. 주사약 넣듯이 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대한매일신보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를 쓰게 하고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이 조선 정신을, 조선의 어떤 결의의식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제의 어떤 그 정책에 또 굴하지 않고 우리 조선어학회, 후에 이제 한글학회죠. 한글학회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 한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926년에 가갸날, 오늘날 한글날이죠.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말을 안 쓰고 영어를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 미국인지 프랑스인지 모릅니다. 근데 서울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글날 특집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의 힘과 관련해서 고운말을 써야 되겠다. 좀 쉬운 말을 써야 되겠다.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보다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고운 말을 쓰면 내 심성도 고와지고 듣는 사람 마음도 고와집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쓰면 내 어떤 심성도 긍정적이게 되고 또 행동도 긍정적이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칼은 몸을 베지만은 말은 마음을 벤다. 어느 게 더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몸을 벤 거는 좀 지나면 상처가 아물지만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이거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 칼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귀 항상 어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할 때는 남을 험담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